수술실의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녹아내렸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한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섰다. 초록색 수술복은 땀으로 축축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에게 동료와 후배들이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인사를 건넸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한 교수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그녀에게 이런 칭찬은 익숙했다.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최연소 에이스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녀는 언제나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개인 연구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전문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복잡한 심장 구조도와 수술 계획들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수술실 다음으로 편안한 안식처였다. 재킷을 벗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려던 찰나문이 다시 열렸다. 유진아, 익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 그녀의 남편이자 같은 병원 동료인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병원장의 딸이자 레지던트인 오수민이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 시간에 이 조합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무세운 일이야? 이 시간에 유진이 무심하게 물었다. 피곤함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유진이 지난 몇 달간 어렴풋이 느껴왔던 위선적인 미소 대신 냉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책상 맞은편에 섰고 오수민은 문가에 어색하게 붙어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유진을 똑바로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은 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얘기하지. 유진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녀는 정말 쉬고 싶었다. 아니, 지금 여기서 해야 해. 수민 씨도 같이. 그 말에 유진의 시선이 처음으로 오수민에게 향했다. 오수민은 유진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하얀 가운 아래로 보이는 화려한 원피스 자락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공기 중에 떠도는 불편함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 해봐. 무슨 얘긴데? 유진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꼈다. 방어적인 자세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이혼하자. 한마디. 그저 4글자였지만 연구실의 공기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병원의 소음마저 사라진 듯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진심을 아니 이미 내려진 통보의 확신을 읽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묻어났다.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나 수민 씨를 사랑해. 우리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야. 그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유창했다. 옆에 서 있던 오수민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들어 유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진정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승자의 연민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훈 씨와 저는 서로에게 운명 같은 존재예요. 운명. 유진은 속으로 그 단어를 비웃었다. 자신과 10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제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운명이라 칭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무명의 전공의였던 강지훈을 위해 밤새워 논문을 대신 써주고
그의 수술을 뒤에서 돕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빛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한낱 먼지처럼 부정당하고 있었다. 지우는 유진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쏟아냈다. 당신도 알다시피 오 원장님께서 나를 무척 아끼셔. 내년에 있을 정교수 자리도 약속해 주셨지. 수민 씨와 결혼하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당신과는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 없어. 그것이 본심이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드러난 것은 야망이라는 추악한 속내였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뛰어난 아내를 발판 삼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지만 이제는 병원장 사위라는 더 높은 사다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유진의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아내보다 못하다는 수근거림을 그는 언제나 병적으로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 드디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했다.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반응은 지훈과 수민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들은 유진이 울고 소리치고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자신들을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히스테릭하니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그녀는 마치 제3자의 일을 듣는 것처럼 평온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해주고.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 이 정도는 도리지. 조용히 원만하게 끝내주면 좋겠어.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문 나는 거 나나 당신한테나 좋을 거 없잖아. 지우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다. 유진은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 아파트 그녀가 받은 연구 성과금으로 산 것이었다. 그가 주는 위자료는 애초에 그녀의 돈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기만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년 전 모두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뒤집어 넣었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미련도 분노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듯한 몸짓이었다. 요하, 유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지훈과 수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지훈이 되물었다. 이혼하자고. 좋다고 했어. 유진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연과 같아서 두 사람은 오히려 그 평온함에 압도당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 내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잘 찍어둬. 그리고 당신들 말대로 병원에서 시끄러워지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벽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난 퇴근할게. 두 사람 앞으로 병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불쾌하니까. 유진은 그들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방금 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 서서 등 뒤에 두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아, 그리고 강지훈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정교수 자리 꼭 당신 실력으로 얻길 바라. 남의 도움이 아니라.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지훈의 자존심에 박혔다. 유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연구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방 안에 남은 강지훈과 오수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말과 시나리오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예상했던 격렬한 드라마는 없었다.
승리의 쾌감도 죄책감을 덜어줄 상대의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완전한 거절과 무시만이 남았다. 뭐야, 저 여자. 오수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유진이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고, 어딘가에 숨어서 분명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에 대한 모멸감을 느꼈다. 한유진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 잡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기묘한 패배감에 휩싸였다.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 시각 병원을 빠져나온 한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병원의 밝은 불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 위로 도심의 어둠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팠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분노와 결심의 눈물에 가까웠다. 한유진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폐허 위에서 주저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내일부터 그녀는 오롯이 한유진으로 다시 태어날 터였다. 더 강하고 더 냉정하게.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얕보지 못하도록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힘차게 울렸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지만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사건은 꿈이 아니었다. 침대 옆자리의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지만 어제부로 그 공간은 공식적으로 공허해졌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슬픔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무너진 것을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는 옷장 앞에 섰다. 평소에 즐겨 입던 부드러운 소재의 블라우스나 니트 대신 그녀의 손은 가장 빳빳하고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정장으로 향했다. 마치 갑옷을 입는 기사처럼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옷을 갖춰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피곤한 의사가 아니었다. 싸늘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전사 그 자체였다. 여튼 화장으로 핏기 없는 얼굴에 생기를 더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이성만이 존재하는 깊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쏟아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인 그 눈빛들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그녀를 찔렀다. 어젯밤 그녀의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 하룻밤 사이에 병원 전체에 퍼진 것이 분명했다. 그것도 강지훈과 오수민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버전으로. 들었어. 한유진 교수, 강지훈 교수한테 이혼당했대. 어머, 정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글쎄, 겉보기랑은 다른 거겠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잖아. 일에만 미쳐서 남편은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고. 오수민 선생이랑 강 교수가 사귄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병원장님 딸이니 강 교수도 줄 잘 선 거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나누는 그들의 소공어림이 유진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복도 중앙을 걸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수긍어리게 만들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의 면전에서 무례하게 굴지는 못했다. 진짜 공격은 흉부외과 과장실에서 시작되었다. 한 교수, 잠깐 들어와 봐. 과장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주도하기로 했던 다음 주 대동맥 박리 수술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무서운 일이십니까? 유진이 담담하게 물었다. 아우, 그게 말이지. 다음 주 수술 말이야. 아무래도 주집도의를 강지훈 교수한테 맡겨야 할 것 같아.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3주 동안 준비해온 수술입니다. 환자의 상태도 제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과장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알아. 한 교수가 최고인 거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짓이야. 오, 원장님께서 직접 강 교수를 지목하셨어. 이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 교수 승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한 교수도 이해하지. 이해 유진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수술을 빼앗아 강지훈에게 주는 것. 그녀의 실력과 노력을 강탈하여 그의 공으로 만들어주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음모였다. 오수민의 아버지가 사위가 될 사람을 위해 노골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병원장님의 지시라 해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를 배정하는 것은 과장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 교수, 과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병원 분위기 몰라서 그래. 자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병원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 셈인가. 일단은 좀 조용히 넘어가. 이번 한 번만 강 교수한테 양보해. 응, 개인적인 일. 그들은 그녀의 이혼을 무기 삼아 그녀의 전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었다. 그녀가 반발하면 할수록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망치는 의사로 낙인 찍힐 터였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과장실을 나왔다. 복수심이나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병원에서 그녀는 고립되었다. 그녀의 실력마저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강지훈과 오수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얘기 들었어, 유진 씨. 강지훈이 위선적인 동정의 말투로 말했다. 수술건은 유감이야. 하지만 병원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니 이해해줘.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두가 곤란해지니까. 언니 힘내세요. 언니 실력이라면 다음 기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오수민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신경을 긁었다. 유진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내가 아니라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당신들 아닌가. 그 수술 부디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 환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이 져야 할 거야, 강지훈 씨. 그녀는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 연구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차가운 경고에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한유진이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유진은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을 때였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던 찰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운 기품이 느껴졌다. 한유진 교수님이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그런데요,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는 선진그룹 회장님을 모시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교수님을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선진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총수인 권태하 회장.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대체 왜 그런 거물이 자신을 무세운 일로 그러시죠? 저는 선진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비서는 끈질겼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잃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예기치 못한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비서가 안내한 곳은 병원 근처 호텔의 최고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깊고 차가운 눈 조각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선진그룹의 회장 권태하였다. 앉으시죠, 한유진 선생. 권태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을 의사가 아닌 선생이라 칭했다. 그 호칭에는 묘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권태하는 불필요한 서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여동생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에게 자문을 구했고 모두가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한유진 선생 당신입니다.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매우 특수하고 이식 과정 전체가 대외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을 꿰뚫듯 향했다. 그리고 나도 선생의 현재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권태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혼 병원 내에서의 고립, 그리고 수술을 빼앗긴 일까지 정보력의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내가 선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무엇이든 그것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유진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권태하는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선생이 내 동생의 곁을 지키며 수술을 준비하고 집도하는 겁니다. 선진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신분은 선생을 한국대학병원에 그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해줄 방패가 될 겁니다. 오수민의 아버지인 병원장도 당신의 전남편도 감히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되겠죠. 그의 제안은 황당했지만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었다. 결혼은 선생에게 완벽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선생은 나에게 최고의 수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동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안정을 되찾으면 계약은 깨끗하게 종료될 겁니다. 보수는 선생이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선진의료원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도 드리지요.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어제는 한 남자가 그녀를 버렸고
오늘은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하나는 야망을 위한 배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요에 의한 거래였다. 씁쓸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녀는 권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가일 뿐이었다. 유진은 생각했다. 이대로 병원에 남아 서서히 질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의 기회였다.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좋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권태아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말해보시죠. 첫째, 제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적 결정은 전적으로 저에게 위임되어야 합니다. 회장님이라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법적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결혼이 끝났을 때 저는 한국대학병원의 오만한 자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불꽃을 본 순간 권태아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꺾이지 않는 자존심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거래할 줄 아는 담대함. 그녀는 최고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좋습니다. 권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환영합니다, 한유진 선생. 아니, 나의 아내.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거대하고 위험한 동맹이 성사되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건 복수극과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새로운 삶은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전공 서적이 전부인 단출한 가방 2개가 전부였다. 권태아의 비서인 최 비서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간결하게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지내실 곳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이틀 뒤 두 분의 결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외부 활동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은 완벽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비현실적인 도시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비싸고 비인간적이었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화려한 감옥 혹은 전략적 요새에 가까웠다. 유진은 자신이 떠나온 피와 땀과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혼란스럽지만 생명력 넘치던 병원의 풍경을 떠올렸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살균된 공간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권태아와 함께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동했다. 선진그룹이 운영하는 VIP 전용 의료시설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철저한 보안을 거쳐 들어간 병실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권태아의 유일한 혈육 동생 권다영이었다. 언니, 이쪽은 한유진 선생이야. 앞으로 언니의 치료를 맡아주실 분. 권태아의 목소리는 동생을 향할 때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권다영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들을 겪어왔고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나 아첨하는 태도에 진력이 난 상태였다. 또 의사야 오빠,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다들 똑같은 말만 할 거잖아. 다영의 목소리는 병약함 속에서도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다른 의사들과 달랐다. 그녀는
다영의 병약함을 동정하지도 보호자인 권태하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영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권다영 씨. 의사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다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나는 당신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지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 에너지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을 테니까. 유진의 직설적인 말에 다영과 권태하 모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져온 차트를 넘겨보는 대신 청진기를 꺼내 들었다. 잠깐 실례할게요. 유진은 다영의 가슴에 차가운 청진기를 가져다 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미세한 잡음 불규칙한 박동의 흐름 심장이 필사적으로 내지르는 약한 비명소리. 그녀는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은 오직 환자와 그녀의 심장하고만 교감했다. 청진기를 내린 그녀는 다영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숨이 찼는지, 어떤 자세로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이전 병원에서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이전 의사들이 형식적으로 묻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다영은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자신을 환자가 아닌 싸움의 주체로 대하는 유진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초진을 마친 유진은 권태하를 향해 돌아섰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언이설도 없었다. 심장 근육의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이에요.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성공 확률은 권태하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지금 상태로는 50%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까지 환자의 심폐 기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가장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다면 80%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 필요한 검사,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권태하를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환자의 보호자로 대했다. 그녀의 영역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권태하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부와 권력 앞에서 주눅들거나 아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확고한 왕국을 가진 여왕이었고 그 왕국 안에서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전략가였다. 한편 그 시각 한국대학병원에서는 때 아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유진의 갑작스러운 사직 소식이 퍼진 것이다. 한 교수가 사표를 냈다고. 말도 안 돼. 다음 주에 강지훈 교수랑 같이 하기로 한 수술도 있었잖아.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 병원 내부 전산망에서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봤지? 결국 제풀에 꺾여서 도망가잖아. 강지훈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존심만 남은 여자의 최후가 다 그렇지 뭐.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 병원에서 우리 앞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야. 오수민이 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한유진은 패배자로서 그들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들의 축배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아침 헤드라인이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선진그룹 권태하 회장, 한국대학병원 한유진 의사와 전격 결혼 발표. 뉴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터져 나왔다.
사진 속에서 유진은 권태아의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패배자의 초라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고고하고 손댈 수 없는 기품이 흘렀다. 한국대학병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특히 강지훈과 오수민에게 그 뉴스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강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다.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한유진의 얼굴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불과 며칠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의 승리감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굴욕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이 채워졌다. 교진말, 거짓말일 거야. 저 여자가 어떻게 권태아 회장을 만나? 오수민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은 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초라한 권력이었다. 그녀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이 한순간에 하찮게 느껴졌다. 그들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소문이나 음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권다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권다영이 과거에 한국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정밀 검사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 데이터는 앞으로의 수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유진은 선진의료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대학병원에 자료 이관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죠, 최 비서님? 유진이 최 비서에게 물었다. 최 비서는 곤란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한국대학병원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장인 오 원장이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복수였다. 그녀의 수술 준비를 방해해서 그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더러운 정치질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저 권태아라는 방패 뒤에 숨은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권태에게 유진이 말했다. 그들이 자료를 주지 않겠대요. 내가 처리하지. 내일이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거요. 권태아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방식대로라면 법무팀을 동원해 병원을 압박할 터였다. 아니요. 유진이 그를 막아섰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힘으로 누를수록 더 교묘하게 나올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조작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건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권태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그들이 제 발로 자료를 갖다 바치게 만들어야죠. 유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비단 제 환자의 자료뿐만은 아닐 테니까요. 이제 공격할 시간이에요, 회장님.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를 공격한 자들에게 이제는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다. 권태아의 막강한 힘으로 한국대학병원을 압박하는 대신 한유진은 다른 카드를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회장님, 선진그룹의 이름으로 국내 최고 대학병원들과의 차세대 의료연구 파트너십을 발표해 주세요.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권태에게 설명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걸고 가장 혁신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가진 병원을 선정하겠다고요. 물론 평가 대상에는 한국대학병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권태하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스쳤다. 오, 원장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로군. 파트너십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선진그룹의 사소한 요청에 아주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겠지.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더 큰 명예와 이익을 좇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순순히 내어준 자료에서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찾아내는 거죠. 다음 날 선진그룹의 발표는 의료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아니나 다를까 오 원장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왔다. 그는 최 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진그룹과의 협력을 언제나 환영한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유진이 요청했던 권다영의 모든 의료 기록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최고급 보안 차량에 실려 선진 의료원으로 배송되었다. 그는 이것이 거대한 파트너십을 위한 작은 성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그 안에 자신들의 목을 겨눌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유진은 선진 의료원 안에 마련된 자신의 개인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자료에 매달렸다. 권태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수년에 걸친 방대한 양의 의료 기록, 엑스레이 필름, CT 영상,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진료 기록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모두가 잠든 새벽 유진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위화감.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다. 심전도 검사 결과와 처방된 약물이 미세하게 맞지 않았다. 혈액검사 수치 중 하나가 정상 범주에 있었지만 바로 전날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변동을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년 전 권다영이 가벼운 심장 시술을 받은 직후의 기록이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희귀 합병증으로 인한 상태, 악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시술 전후의 모든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 그러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합병증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의 흔적이었다. 시술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가 권다영의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최종 수정자 서명란에는 당시 펠로우였던 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문제였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신념과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범죄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정리해 권태에게 보고했다.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시술에 참여했던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권태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동생이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조용히 타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했다. 2년 전 그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한 명이 최근 한국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과 최 비서는 작은 카페에서 전직 간호사인 박은영 씨를 만났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지만 극도로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폈다. 저는 할 말 없어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나고요. 그녀는 손에 든 찻잔을 떨며 말했다. 최 비서가 금전적인 보상을 남해시하려 하자 유진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리고는 박은영 씨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재벌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 선생님, 저도 의사입니다. 우리가 환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솔했다. 저는 지금 선생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유진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박은영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시술은 강지훈 선생이 맡았어요. 아주 간단한 시술이었는데 그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어요. 환자는 순식간에 쇼크 상태에 빠졌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다들 패닉에 빠졌는데 그때 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는 상황을 수습하는 대신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저희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 짓을... 그때부터 오 원장은 강지훈 선생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위로 만들려고요. 강 선생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 없었던 거죠. 그는 환자의 목숨보다 자신의 예비 사위와 병원의 평판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다영의 고통은 강지훈의 미숙한 실력과 오 원장의 추악한 야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유진과 권태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었다. 병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의료 과실을 은폐하고 무능하지만 충성스러운 의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부패한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였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물을 남용하게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강지훈은 그 거대한 부패의 사슬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과 권태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밤늦게까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권태하는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유진의 순수한 열정과 거대한 악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에 맞서 싸울 줄 아는 정의로운 전사임을 깨달았다. 유진 역시 차갑고 무자비한 기업가로만 보였던 권태하의 다른 면을 발견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의 뜨거운 가족에, 그리고 불의를 목격했을 때 타협하지 않는 그의 단호한 윤리관.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어느 새벽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책상에 엎드려 잠든 유진을 발견한 권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계약으로 시작된 이 관계의 무게가 그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서재 한쪽 벽에는 거대한 보드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오 원장과 강지훈을 중심으로 한 인물관계도 조작된 의료 기록 사본,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들이 밝혀낸 추악한 진실의 지도였다. 권태하가 완성된 지도를 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유진은 보드 중앙에 있는 강지훈의 이름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이제 무대를 만들어야죠. 그녀가 말했다. 무대. 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 무대요. 권다영 씨의 수술이 바로 그들을 위한 마지막 커튼콜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완벽하게 벼려졌다.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뿐이었다. 수술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다.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권다영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고 권태하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기증자가 나타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의 명운이 결정될 터였다. 부탁합니다. 권태하가 등을 보인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늘 느껴지던 강철 같은 단호함 대신 한 가닥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묻어나왔다. 내 동생 구해주십시오. 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수술은 다영 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환자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해요. 그 말에 권태아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유진의 결연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동지였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권태아가 말했다. 당신은 수술실에서, 나는 밖에서. 시간은 정확해야 하오. 두 갈래의 공격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세워졌다. 유진은 수술실이라는 무대에서 생명의 오페라를 지휘하고 권태하는 세상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진실의 심판을 내릴 터였다. 모든 것의 타이밍이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선진의료원의 심장이식 수술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진이 직접 선발한 최고의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섰다. 수술실의 모든 장비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었다. 수술 시작합니다. 유진의 나지막한 선언과 함께 인류의 지혜가 죽음과 벌이는 가장 숭고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가 권다영의 가슴에 첫 길을 내었다. 모든 동작은 수백 번의 연습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수술실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다영의 병든 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의 팀은 조심스럽게 심장을 지지하는 혈관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기증자의 심장이 헬기를 통해 병원 옥상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한국대학병원 원장실에서 오 원장과 강지훈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선진그룹의 사무소에 파트너십 평가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비리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는 낌새를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특히 한유진이 권다영의 과거 의료 기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한유진이 수술에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오, 원장이 소리쳤다. 어떻게든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지훈이 다급하게 맞장구 쳤다. 그들은 선진의료원의 철통 보안을 뚫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들이 부패의 사슬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인맥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의 한 직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수술실의 인터컴이 다급한 소음과 함께 울렸다. 한유진 교수님, 긴급 연락입니다.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 심장에 조직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입니다. 초급성 거부 반응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시 수술을 중단하라는 권고입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팀원들의 손이 멈췄고 그들의 시선은 유진에게로 향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환자의 병든 심장은 이미 적출 직전 단계였다. 여기서 수술을 멈춘다는 것은 곧 환자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경고를 무시하고 이식을 강행했다가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건 역시 환자의 즉각적인 사망으로 이어질 터였다. 완벽한 외통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젊은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오직 한유진만이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예상했다.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바로 기증자 심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미리 움직였다. 조에 비서님께 연락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했던 기증자 조직 샘플, 긴급 검사 결과를 지금 당장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녀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믿지 않았다. 기증자가 결정된 순간 그녀는 권태아의 도움을 받아 몰래 조직 샘플을 빼내어 선진그룹 산하의 다른 연구소에 교차 검증을 의뢰해 놓았던 것이다. 만일을 위한 대비책이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렀다. 곧이어 인터컴으로 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수님, 결과 나왔습니다. 기증자 심장은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거부 반응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진실이 밝혀졌다. 국립센터의 연락은 강지훈과 오 원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였다. 들었지? 유진이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외부의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마. 우리는 우리 데이터와 내 판단을 믿는다. 수술 계획대로 속행한다. 그녀의 확신에 찬 한마디에 혼란에 빠졌던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수술은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권태하는 선진그룹. 본사의 지휘실 같은 회장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과 홍보팀의 핵심 인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시작하지. 권태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 번째 공격이 개시되었다.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 조작된 의료기록 박은영 간호사의 증언 영상 불법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오 원장과 강지훈의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가 담긴 파일이 대검찰청과 감사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권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선진그룹의 법무팀장이 단상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한국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패와 의료과실 은폐 사건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오모 병원장과 그의 사위가 될 강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범죄자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속보 알림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울렸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수술실 안유진은 마지막 혈관을 문합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마침내 새로운 심장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제세동기 준비. 팀원들이 제세동기 패드를 다영의 새로운 심장에 가져다 댔다. 클리어. 강력한 전기 충격과 함께 다영의 몸이 가볍게 튀어 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했다. 몇 초간의 정적.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직선만이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삐 일직선이던 그래프가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새롭고 강력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진실의 심장 박동이었다. 수술실 전체에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한국대학병원 원장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오 원장과 강지훈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안정적인 바이털 사인을 확인하며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권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 원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하고 서늘한 만족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무대는 끝났다. 그리고 악인들을 위한 커튼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의 수술이 성공하고 권태하의 폭로가 세상을 뒤흔든 후 며칠 동안 대한민국은 온통 한국대학병원 스캔들 이야기로 들끓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오 원장의 검은 커넥션, 의사가운을 입은 범죄자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오 원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강지훈은 의사 면허가 정지된 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한때 국내 최고라 불렸던 한국대학병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병원은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예약 환자들의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몰락의 중심에는 오수민이 있었다. 병원의 공주님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약혼자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되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아첨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수민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우리 병원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과장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를 통보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자신이 짓밟히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바빴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옷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특권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잔혹했다. 강지훈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허름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다. 방 안은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고 한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켜면 자신의 얼굴과 함께 의료 과실 은폐, 리베이트 수수라는 끔찍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감아 보았다. 한유진을 찾아가 이혼을 통보하던 그날. 그녀의 이상하리 많지 침착했던 얼굴. 그리고 며칠 뒤 권태아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그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전부 한유진이 계획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패배자라고 여겼던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목을 조를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유진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광대에 불과했다.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짰다. 그는 반드시 한유진을 만나 직접 물어야 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수소문 끝에 그는 유진이 매일 저녁 권다영의 경과를 살피러 선진의료원에 들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몇 시간을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옆에는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한유진, 강지훈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에 오만한 의사가 아니었다.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핏발 선눈. 그는 절망에 빠진 패배자 그 자체였다. 최 비서가 앞을 막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네오였지. 네가 꾸민 짓이지 전부. 강지훈이 으르렁거리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체 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랬어? 내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속이 시원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적인 치정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패배가 조금이라도 덜 비참해질 테니까. 그는 심지어 그들의 과거에 매달렸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그 모든 게 너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연민도 승리자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그 표정은 강지훈의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잔인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복수 강지훈 씨,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은 내 목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당신은 그저 내가 제거해야 했던 병의 증상 중 하나였을 뿐이야.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건 권다영 씨를 위한 일이었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장인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의 손에 목숨을 담보로 잡혔던 모든 환자들을 위한 일이었지.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의. 그가 의사로서 가장 먼저 버렸던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의 과거. 유진은 그의 마지막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녀의 입가 옅은 그러나 경멸이 담긴 미소가 스쳤다. 당신이 그 여자와 함께 내 연구실에 들어섰던 그날 당신이 끝냈잖아. 당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어. 다시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하려나. 완벽한 감정적 분리. 그것은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보다도 강지훈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아니 그녀의 생각 속에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유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스쳐 지나갔다. 가시죠, 최 비서님.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과 그녀 사이에 존재했던 거대한 격차를. 그는 그녀를 얕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그녀의 상대가 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유진이 병원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태아가 직접 와 있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그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소? 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창밖으로 강지훈의 초라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과거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네, 지금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과거로부터 해방되었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에 스산함이 지나가고 도시는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다. 권다영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새로운 심장은 한유진의 완벽한 수술과 세심한 보살핌 아래 마치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 힘차게 뛰었다.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병약함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밝고 쾌활한 성격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을 친언니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쇼핑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대학병원 스캔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오 원장과 강지훈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의 몰락은 썩어빠진 의료계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유진과 권태아의 펜트하우스에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의 계약 결혼이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다. 권다영은 건강을 되찾았고 유진의 복수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론적으로 그들의 결혼은 이제 끝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서재에서 새로운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선진의료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후배 의사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권태아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 2잔과 함께 낯익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잠깐 시간 괜찮소? 유진은 책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유진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합의서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유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리고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종이 한 장이었다. 계약은 끝났소. 권태아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고, 나 역시 내 약속을 지켰소. 이제 당신은 자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되는 거요.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보상금은 계약했던 것 이상으로 준비했소. 당신이 원한다면 세계 어느 병원이든 어떤 연구소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소. 당신의 경력에 그 어떤 흠집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거요.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배려가 넘쳤다. 그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과 절망의 나락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차가운 제안을 받아들였던 순간, 동생의 병실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함께 밤을 새우며 거대한 악에 맞설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밤들,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그의 굳건함, 그들은 계약으로 시작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철저히 계산된 관계였다. 하지만 함께 폭풍을 헤쳐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신뢰였으며 동지애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강인함에 기대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물들어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권태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의사였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회장 사모님이라는 답답한 타이틀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일지도 모른다. 혹시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 거라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였다.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솔했다. 당신은 나를 막은 게 아니라 나를 구했어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권태아는 그녀가 서명을 하려는 줄 알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러나 유진은 서류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접었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옆에 있는 휴지통에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다. 권태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한유진 씨, 유진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권태아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인도 계약 파트너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남고 싶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고백에 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철옹성 같던 남자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요. 내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요. 당신처럼 빛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옆에서 행복할 수 있겠소.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전쟁터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듯이 나도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요. 권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이 안았다.
딱딱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때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한 남자의 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한때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살았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아니,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시작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빛을 지켜주며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의 첫 페이지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